예, 벤처 사업계획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으로 들으니까 좀 힘드시죠? 저도 여러분들 직접 보면서 하면 참 좋겠는데 영상으로만 봐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이걸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제가 될 때까지는 영상 강의로 계속 하고요.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여러분들 얼굴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 녹화를 한 주 전에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는 아마 31일쯤 듣게 되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건 아마 24일 강의를 하고 8월 24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현장에서 강의를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학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계획서가 보통 한 2시 또는 또 제가 이제 벤처 창업론 세미나 강의하는데 보통 4시 이렇게 되는데 바뀌기도 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미리 연락하고 오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주로 2시 한 반부터 시작해서 한 6시 정도 사이에 수업이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으시면은 오시면 되고요. 또 그 전에 상의할 일이 개인적으로 있으시면은 그 전에 1시부터 한 2시 정도 사이 또는 6시 전후에서 오시면 됩니다. 수업을 현장에 직접 들으려면 그 수업 시간에 오시고 단순히 그냥 상담만 할 것 같으면 수업 전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업계획서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창업을 또는 벤처 창업을 촉진하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 반면에 벤처 창업을 굉장히 저해하는 이런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업계획서 자체가 왜 쓰느냐, 사업계획서 자체를 이게 왜 필요하느냐에 관련돼서는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계획 자체가 사업계획 자체는 뭔가 신규로 뭔가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뭔가를 하고 있는 회사를 하거나 기존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 새로운 사업을 뭔가 계획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일종의 도면하고 똑같습니다. 도면. 여러분이 도면을 그려놓고 건축을 하는 것과 그냥 해가면서 주먹곡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5층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땅만 200평에다가 5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땅 중에서 어느 부분에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그다음에 각 층에는 지하는 어떻게 발 거며 몇 미터로 발 거며 각 부문은 어떻게 구성할 거며 1층은 뭘로 하고 2층은 뭘로 하고 3층은 뭘로 하고 4층은 뭘로 하고 5층은 뭘로 할 거며 그 사이에 전기라든지 이런 선은 또 어떻게 뺄 거며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 수돗물과 또 나가는 또 하수물은 어떻게 뺄 거며 또 각 층별에 관련되는 또 구조는 어떻게 할 거며 이걸 사무실로 할 건지 주택을 할 건지 아니면 5층은 또 뭘로 할 건지, 그래서 등등에 관해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과 그냥 대충 느낌대로 진행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이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할 때는 내가 기존에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신규로 처음으로 시작할 때나 아니면 이미 다른 사업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또 마찬가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애플이라는 회사를 하나 예를 들면은 스티브 잡스가 맥킨토시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를 시작하다가 또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또 한참 있다가 또 계속 영업이 안 되니까 영업이 안 되는 사이에 또 그 애플에서 쫓겨난 스티브 잡스는 픽사라는 회사를 애니메이션 회사를 인수해서 굉장히 토이스토리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다시 스티브 잡스한테 찾아가서 우리 회사를 다시 경영해 줍시오 해가지고 다시 스티브 잡스를 영입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들어와서 만들 때 뭔가 새로운 회사를 바꿀 때 우리도 새로운 거 좀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아이팟이라는 MP3 일종의 MP3죠. 그런 사업을 이제 시작할 때 과연 MP3 시장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며 가격은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누구한테 팔아먹을 거고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소비자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등에 관해서 면밀한 조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면밀한 조사를 하고 이제 분석을 하고 이 과연 이걸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될지 안 될지. 제 처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리서치 회사를 다녔어요. 리서치 회사를 다녔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은 뭘 리서치 조사를 의뢰를 받았냐면은 유럽에 있는 냉장고를 만드는 회사가 한국의 대형 냉장고 시장에 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의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한국의 대형 냉장고가 이미 미국에서 만드는 회사고 일본에서 만드는 회사고 삼성이나 LG에서 만드는 회사 그것도 있는데 유럽의 대형 냉장고가 한국에 들어와 새로 신규 진출했을 때 과연 한국의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살 것인지에 관해서 사전 조사를 하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사업 계획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할 때 냉장고를 만드는 냉장고에 대해서 계획은 냉장고는 이미 만들어요. 단 한국 시장이 유럽에서 만든 대형 냉장고가 한국에서 팔릴 것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맡겼느냐? 한국에는 마켓 리서치한테 맡기는 거죠. 리서치 회사는 이것만 가지고 몇 달 동안 조사하는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총 냉장고 제품은 뭐가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는 뭐고 식당 냉장고는 누구고 호텔 냉장고는 누구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건 뭐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리서치 비용만 몇 억을 주는 거죠. 이거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전 조사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형 냉장고 한국의 대형 냉장고 시장이 유럽에서 만든 제품이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도 사전 조사를 하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신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 신규 사업이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또 내가 했을 때 될 것인가 내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될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내가 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사업비가 만약에 돈이 많이 한 5억이 들어갔는데 나는 돈 1억밖에 없어. 사업을 어디선가 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너도 돈을 투자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사업 계획서가 뭐로 변신을 하냐면은 투자 사업 계획서가 되는 거죠. 나 혼자 이게 괜찮을까라고 스스로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난 직장 다니고 있는데 아니 좀 3년째 놀고 있는데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뭔가를 앱을 개발해 보려고 그래. 유튜브를 개발해 보려고 해. 아니면 5천만 원 범위 안에서 나는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해보려고 해. 아니면 난 포장마차를 한번 해보려고 해. 아니면 나는 무슨 앱을 개발하는 거 해보려고 해. 뭐 식당들 알려주는 무슨 사이트를 개발했으면 좋겠어. 뭐 등등 뭔가 하는 게 구상하고 있는 게 내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돈이 될까? 내가 과연 이거 호텔을 즐겨 찾는 그리고 호텔 맛이 좋은 집을 내가 했을지 이미 나와 있는 게 많아. 그럼 내가 만드는 이 사이트를 누군가 돈을 주고 찾을까? 그럼 무료로 줄까? 무료로 주면 나는 남는 게 뭘까? 등등은 다양하게 구상을 하겠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가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나는 안 되겠어. 나는 이거 아무래도 불가능하거든. 왜 안 되느냐? 이 좋은 게 만들어진다면 난 팔 수는 있는데 개발은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럼 개발은 누구한테 시킬 거냐? 그럼 만약 개발해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어떡할 거냐? 등등등. 돈이 5천만 원 들어가면 하겠는데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 근데 해보니까 이게 한 2억 들어갈 것 같아. 1억 5천만 원 어떡하지? 등등 나 스스로 먼저 그림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사업 계획을 안 해보면 어떡해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돈이 5천만 원이 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1억 5천 원 조달해야 되는데 조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5천만 원만 말아먹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만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의 가장 큰 누구를 위해서 필요하느냐? 나를 위해서. 두 번째는 주로 사업 계획 같은 경우는 투자자를 위해서. 뭔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나를 위해서 누가 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결국은 뭐예요? 이 사업 계획이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나라는 사업을 시작할 때 대부분이 이제 좀 후반전에 가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가서 자금 조달과 관련돼서 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업 자금의 대부분을 두 F에서 해요. 첫 번째는 패밀리. 물론 첫 번째는 자기 돈이죠. 두 번째는 패밀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프렌드, 친구들로부터. 그 다음에 물론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금융기관이라든지 뭐 각종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여기저기 사기쳐서 폴리션 바보들한테 덩쳐서 돈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투자. 과연 내가 잘 설명해가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위해서 돈을 투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 사업 계획서는 뭐가 돼야 돼요? 누구나가 공감을 하고 너한테 투자하면 돈이 좀 되겠구나. 네가 하는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좀 높구나. 라는 걸 갖다가 확신을 시켜주고 설득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가 사업 계획이에요.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뭘 물어볼 것인가. 사업 계획서라는 건 뭐예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질문할 사항들이, 주요 질문할 사항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뭔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의 세 번째 목적은 결국은 융자를, 대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뭘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좀 빌려주실래요? 했더니 은행이 네가 뭐 하는 사업을 하는데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은행에서 가장 많이 바라보는 거는 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거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은행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 안정성이에요. 우리 은행이 나한테 돈을 갖다가, 그래서 은행에서 가장 많이 주로 돈을 빌려주는 가장 흔한 도구가 담보대출이에요. 네 실력은 모르겠어. 네 사업도 난 몰라. 관심 없어. 단 네가 물건 갖다 맡겨. 전담보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100만 원 하는 거 나는 나한테 30만 원만 빌려줄게. 그리고 이거 100만 원짜리 갖다 맡겨. 만약에 네가 어느 기간 안에 돈을 못 갚으면은 난 우리가 그냥 50만 원이든 30만 원이 되는 대로 다 팔고 원금 회수할 거야. 그 대신 이자 네가 매달 얼마는데 이자가 지연된다든지 네가 만기 때 제대로 갚지 않으면 난 이걸 처분하면서 이 물건을 팔아버리면서 원금을 회수할 거야. 이게 담보대출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금융기관하고 외국의 금융기관하고 가장 큰 차이가 담보대출이에요. 외국에서 제가 만약에 미국에서 집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게 네가 누구냐야. 네가 돈 빌리러 왔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 금융기관하고 몇 년을 거래를 했고 네가 그동안 은행 금융거래 중에서 몇 회를 했고 책이라고 수표라고 그러죠. 수표를 발행했는데 네가 한 번도 빵꾸 안 내고 어떻게 했는지, 근데 이자를 어떻게 냈는지, 금융거래 자체가 그대로 쫙 쌓여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한 10년 일을 했는데 시리뱅크에 거래를 했다. 거래를 굉장히 잘하고 했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살려는데 집을 아직 사지도 않았어요. 이걸 살려는데 얼마 대출할 줄 알면 내 신용만 보고 뭘 보는 거예요? 나하고 시리뱅크랑 거래한 내역만 가지고도 10억짜리 대출을 하는데 내가 너를 믿고 7억은 그냥 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보는 뭐예요? 담보는 부수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제일 중요한 게 크레딧이에요. 심지어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기세를 내는 거는 전기세를 현금으로 내질 않아요. 제가 그냥 제가 체크라 그래요. 책을 하나 줘요.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하나 줘요. 이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막 거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며칠 있으면 이 체크를 누군가 만약에 전기회사에 내가 전기세 230 줘요. 그러면 얘는 제가 발행한 체크를 가지고 그냥 은행에 갖다 주면 돈을 가져가요. 제가 발행한 수표를 주면은 당좌 수표라고 그러죠. 이거 수표 주면은 그 수표를 은행에 갖다 주면은 전기세 회사가. 그리고 어떤 데 충격분가 제가 보니까 58불이야. 58불짜리 체크를 발행해 주면은
식료품 가게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은행에 갖다 줘요. 그러면 제 뱅크 그 어카운트에서 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등등의 거의 모든 거래.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이라든지 뭐 기타 나라들 갔을 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메인 타켓이 돼요. 타켓이 된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도 털어봤자 털 게 없어요. 아니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해봤자 $20 정도밖에 없어요. 한국에는 기본 털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체크북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신용카드는 훔쳐갈 수가 없잖아요. 아니 훔쳐갔는데 바로 나 도둑 맞았어 하면 바로 거래정지가 되니 거래를 못해요. 현금은 뺏어봤자 돈 든 게 없어. 그러니까 신용카드하고 체크북 가져가고 갑자기 현금 $15, $20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 여행 오는 사람들 얼마나 들고 가냐? 보통 뭐 여기저기 돈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미국 금융거래하고 우리 금융거래 가장 큰 차이가 우리나라는 담보대출이 미국에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 아주 오히려 예외적으로 사용을 해요. 집을 샀는데 나는 70만 불이 아니라 나는 90만 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이게 담보 잡고 신용으로 그 대신 30만 불 해주고 이걸로 한 50만 불 해줄게. 그러면 실제로 10만 불, 20만 불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내가 이 은행 거래를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사실은 국민은행 거래를 90년부터 했으니까 대학생 때부터 했으니까 사실 84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뭐 한 40년째 하고 있는 편인데 마찬가지죠. 거의 한 35년. 그러면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가면은 네가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한 번도 연체된 적이 없고 연체된 적이 잠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통보했을 때 바로 그날 오후에 놓고 한 번도 3일 이상 연체된 적이 없다면 그것만 하더라도 얘는 웬만하면 연체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제가 가나 제 조카가 가나 우리 집사람이 가나 대출되는 한도가 똑같아요. 네 담보가 뭐냐요? 네가 그동안 거래한 레코드는 아무런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거래는 뭐예요? 금융 자체가 거의 후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가장 후진적인 부분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금융거래 부분이 너무 후진적이에요. 그냥 담보 잡고 대출해 주는 거는 이거는 고려시대 때 했던 거예요. 조선시대 때 했던 거고. 고려시대는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융거래가 하나도 발달이 된 게 없어요. 네가 누구냐고 보고 너의 금융거래 히스토리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데이터 가지고 있어. 네가 30년 거래를 보니까 거의 신용을 잘 지키고 거의 한 번도 위반한 적도 없고 그리고 원금 대출을 해간 적도 있는데 다 갚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남아야 되는데 없어요. 근데 이게 가장 발달이 된 나라가 어느 나라냐? 유럽이나 미국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신용대출이 거의 대부분이고 담보대출은 보완적이에요. 난 벤처 회사를 나는 회사를 하나 하고 싶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네 아이디어가 뭔데? 그래서 주로 외국에서 많이 하는 게 주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초기 사업을 했을 때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돈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보다 너가 하는 거에 내가 한번 투자해볼게. 초기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걸 엔젤이라고 해요. 엔젤은 천사잖아요. 엔젤을 천사들이 모여서 돈을 그거 한번 사업 한번 해봐. 그래서 나온 게 마크 주커버그도 그러니까 빌 게이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나온 거고요. 아마존도 나온 거고 애플도 나온 거고 페이스북도 나온 거예요. 이 수많은 신사업이 나온 이거의 밑받침이 뭐였냐? 밑받침 속에는 신뢰였고 신뢰였어. 네가 보니까 너가 참 믿을만해. 그리고 네가 한 사업도 믿을만해. 그럼 나 한번 너를 믿고 네가 하는 사업을 믿고 투자해볼래. 그래서 미국의 벤처캐피탈에서 가장 많이 주로 벤처캐피탈은 조금 큰 기업에서 그나마 이제 좀 벤처로서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투자를 하는 데거든요. 그 벤처캐피탈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2 내지 3회 실패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투자해요. 보통 3.6회 정도 그러니까 서너 번 실패를 한 사람한테 투자를 해요. 한국에서는 이게 말이 안 돼요. 한국에서 한 번 실패하고 나면은 신용불량자로 이게 레코드가 올라와요. 얘는 절대로 투자하고 금융거래 신용카드도 발급하면 안 되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는 거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를 구분하는 새로 신규 사업을 하는데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된과 동시에 그 나라의 관행과 문화까지도 완전히 다른 그 갈림길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보고 판단하네. 외국은 이 사업계획서 뭐요? 얘가 하는 사업은 사업계획이 뭔가를 좀 살펴보자. 그리고 투자 여부를 심사숙고해요. 우리나라는요, 이 투자의 비율이 10%도 안 돼요. 90%가 뭐예요? 대출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업에 실패했으면은 사업에 뭔가를 시도한 젊은 벤처 사업가, 나이 드신 사업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 사람들이 가지는 부담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패했어. 죄송합니다. 제가 실패했어. 해보니 도저히 안 돼. 잘했다 그러면 너 다음에 또 좀 쉬었다가 다른 거 고민해봐. 다른 거 더 좋은 거 있으면 가져와. 땡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제가 하다 보니까 안 됐으니까 하면 뭐예요? 다 용자기 때문에 그래 너희 집 어디고 앞장서거라 이렇게 돼요. 그럼 앞장서면 뭐예요? 담보로 맡긴 주택부터 시작해서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재를 해놔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인생이 노래져요. 깜깜해지고. 그럼 사업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사업 자체가 뭐가 되냐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큰 전투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사업하면 패가 망신한다. 그럼 가장 똑똑한 애는 뭐 하겠어요? 당연히 사업 안 하죠. 가장 똑똑한 애가 제일 먼저 기피하는 게 뭐예요? 사업이에요. 그럼 외국 애들은 뭐예요? 가장 똑똑하면 당연히 사업하지. 사업 말고 뭘 딴 걸 해. 그래서 전 세계에 사업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는데요. 하나는 유태인과 하나는 화교예요. 이 두 민족의 특성이 뭐냐면요. 제일 똑똑한 아들이 있으면은 야 당연히 너는 사업을 해야지 뭔 장사를 해야지 뭔 딴 생각하느냐. 걔도 뭐예요? 당연히 나는 사업을 해야죠. 내가 똑똑한데 미쳤어요? 월급 그것까지 짓거리만 월급 받고 앉아있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니 좋은 대학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한다고 하면 뭐예요?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들이. 네가 미쳤냐고요. 너 왜 그러냐. 몇 년 전에 벌써 7, 8년 전이네요. 우리 교회 어떤 아는 교인분 중에 사이를 봤어요. 카이스트 박사 과정을 다니고 있었어요. 거의 다 졸업할 때쯤 됐는데 이제 사이를 보는 거죠. 근데 사이가 뭐예요? 했더니 뭐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이것저것 아이디어가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창업도 같이 하고 있다고 이랬었어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근데 하여튼 그 장인어른께서 굉장히 내케하진 않는데 할 수 없이 딸을 안 줄 수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서 이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못내 이게 좋은 사이 얻었다고 이게 밝은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표정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 딸을 이렇게 아까워서 못 주는데 그래서 굉장히 마지못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제가 갔었는데 지난달에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벌써 한 2, 3년 전에 만났을 때 잠깐 그 사이에 관해서 좀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사이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우리 사이 회사가 좋다고 투자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센싱하는 회사예요. 뭘 센싱하느냐면은 지하에 무슨 가스 공사를 한다, 전기 공사를 한다, 지하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하는 환경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이렇게 센서 장치를 내려보내가지고 그 지하 내에 환경을 독가스가 있는지 그걸 센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개발하는데 여기저기 좀 몇 개 좀 사기도 하고 막 그렇다고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만났더니 그 회사가 이제 내년에 코스닥 상장을 한대요. 벌써 매출액이 200억이 넘어요. 그래서 회사 시가총액이 벌써 보니까 1,000억 이상을 벌어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주식이 한 30% 넘으니까 이 회사가 얼마가 되는 거죠? 벌써 300억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의 입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이도 그렇게 잘 나가는데 어떻게 잘 나가지는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뜨는 사업인 것 같아 이러면서 장인어른이 우리 사이가 이런데라고 처음에 결혼할 때의 그 표정과 한 달 전쯤 표정이
하늘과 땅이에요. 우리나라는 성공한 사람에 관해서는 굉장히 환대를 하는데 성공하기 전에는 다 씨앗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겨우 풀이든지 이 거대한 고목이나 큰 나무도 결국에는 뭐예요? 큰 무화과 나무도 조그마한 씨앗으로부터 출발해요. 씨앗 자체는 저는 인정을 안 하네요. 아니 씨앗이 없이 어떻게 큰 나무가 나와요? 우리는 그냥 열매만 계속 뜯어보면서 열매만 너무 좋아해요. 그 열매가 나오는 과정에 관한 관심 없어. 그건 네 할 바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할 바 아니고 그건 네가 책임져야 되고. 근데 실제로는 이제 유태인들이나 화교들 같은 경우는 수천 년의 역사를 계속 같이 보는 거예요. 리뷰를 해보는 거고. 그리고 과연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버는 게 뭐냐? 가장 많이 버는 게 똑똑한 사람이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업계획서과 창문에서 수업에서 한번 수없이 강조하는 게 저도 이제 책도 지금 쓰고 있는데 부제목이 창업하지 말아요. 제가 부제목을 지금 우리 학생하고 같이 좀 이게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창업론하고 나서 부제목이 뭐냐면요. 사업하지 말아요.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업이 사업해야 되고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이나 화교 애들도 그냥 너는 웬만하면 사업을 하라가 아니에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업을 하라가 아니라 정말 똑똑한 아이가 있으면 얘는 사업을 하라고 권유를 하고 해도 사업을 해요. 아무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만이. 그 사업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만이 사업을 해야 돼요. 할 게 없어서 사업을 하면 뭐가 돼요? 그 가진 얼마 안 되는 그 나머지 역량마저도 다 소진하고 결국에는 바닥을 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업론과 사업계획서의 부제가 이 수업의 부제가 뭐냐면요. 절대 창업하지 말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네가 똑똑하지 않으면. 똑똑하시는 뭐예요? 공부 잘하면이 아니에요. 사업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네가 사업을 견딜 수 있고 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기술성과 있으면 역량이 되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서 목적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업계획은 1번 나를 위해서 2번 투자를 받기 위해서 3번 차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두 가지는 결국은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스스로 본면을 바라보면 되니까 결국 사업계획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좀 그 실무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때 당시에 그 법률을 만들 때 그때 당시 중요한 원칙이 뭐였냐면요. 새로 만들어진 모든 법규는 읽기가 쉬워야 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법률 용어 법조문 보세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 있어야 돼요? 변호사가 있어야 해석이 되고 변호사들끼리도 의견이 막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요? 못하는 거죠. 법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보고 읽고 이해가 가야죠. 그래서 이 모든 영어에는 첫 번째 원칙이 easy English예요. easy English. 누구나 영어로 되어 있지만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easy English에 대해서 누구나 easy하게 언더스탠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업계획서에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업계획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 사업계획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게 무슨 사업이고 이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도 따르는 게 뭐예요? 이지룰이 그대로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지해야 되냐고요? 쉽게 이해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무슨 사업이구나. 아, 그 사업은 그런 위험들이 있구나. 아, 그분은 돈이 되겠구나. 아, 조금 위험해서 난 투자 안 하는 게 낫겠구나. 등등의 분간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소설을 읽거나 신문 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더라도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그 드라마가 히트할 수 있었어요? 그 소설 히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해 뭘 알아야 뭐 내 공감을 하고 하든지 뭐 이해를 하든지 페이지가 넘어가지. 너무 복잡해. 아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이지해. 왜냐하면 이거는 주로 타인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 물론 나한테도 일종의 그 지도가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걸 읽고 나름대로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벤처 사업 계획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제 창업 환경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